오늘의 주제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에 어려워진 제국과 잠시나마 회복했던 헤라클리우스 황제 시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는 위기에 빠진 제국을 구하라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동로마 제국 최대 강역을 확보를 했죠. 여기 자주색 여경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서로마가 있던 이탈리아 반도의 일부, 그리고 북아프리카, 에스파냐 남부 이런 쪽을 확보를 했죠. 전성기의 로마 제국만큼은 아니지만 지중해 영역의 상당 부분을 동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부에 적들이 많죠. 북쪽에는 나바르라는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있었고, 이탈리아도 완전하게 회복한 건 아니에요. 모자이크처럼 어떤 데는 비잔틴 제국의 영역인데도 있고, 여전히 롬바르드족의 영역인데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섞여 있고, 특히 동방 지역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또는 그 전에 이름은 파르티아 이렇게 부르죠. 로마 제국의 유일하게 적수가 될 만한 게 파르티아였거든요. 근데 이 비잔틴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절에 파르티아는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다음에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 뭐 이렇게 페르시아 여러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당시에는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 동부를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쟁투를 했던 로마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산조를 뺀 나머지의 북방민족 이런 사람들은 좀 사납긴 하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에 비해서는 문명 수준이 낮은, 말하자면 오랑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나마 이 로마 제국과 비벼볼 만한 그런 제국이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였다는 거죠.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강력한 적수로서 언제나 로마 제국을 위협했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렇게 넓은 강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사망한 이후에 그 뒤를 이었던 황제 시대에 오면 나라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워진 5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정복 전쟁을 이후에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페스트가 창궐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는 페스트가 창궐해서 제국이 상당한 큰 피해를 봤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끝없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네 번째는 발칸반도에서 여전히 아바르족이나 슬라브족들이 침입을 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내부 문제인데 관료제의 비대화와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과도한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있었죠. 여기서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 서로마 지역 탈환을 많이 했었죠. 콘스탄티노플 출발해서 북아프리카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시칠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 상륙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회복을 했습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이라면 이렇게 회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전리품도 없고 군대가 배치되고 해서 영역으로 확보할 할 텐데, 지금 이 비잔틴 제국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유지할 힘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농업 산출물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군대도 주둔하고 해서, 그리고 주변에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북아프리카 남쪽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위협한 세력이 없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완전하게 다 정발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롬바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경제력 기반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자체에서 소출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본국에서 계속 지원하고 군사를 많이 배치할 만한 힘도 별로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 1세기, 2세기, 3세기경의 로마 제국과 지금 6세기경의 동로마 제국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허약한 나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비잔틴 제국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창궐을 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어느 항구에서 출발한 페스트균이 곡물과 함께 감염된 쥐와 벼룩이 콘스탄티노플까지 전해져서 이 역병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언제나 곡물배가 콘스탄티노플로 왔으니까 거기서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패스트가 확산이 됨으로써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루에 최대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41년부터 542년까지 2년 동안 제국 전역에서 2,500만에서 내지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역병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유럽과 지중해 세계 인구의 25에서 50%가 감소됐다.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정확하진 않죠. 지중해 전체 인구가 한 1억 명이었다 그러면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으면 50%고 2,500만 명이 사망을 했으면 25%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이가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니안 역병이 나중에 중세시대에 이 패스트가 창궐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전초전 같은 모습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상 이런 패스트가 창궐했던 게 몇 번 있어요. 아테네 페리클리스 시대에도 역병이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던 일이 있었죠. 강성하던 아테네가 아주 허약해진 때가 오는 것. 또 이 유스니어스 시대에 역병이 창궐해서 나라가 흥성을 했다가 인구 절반이 죽으니까, 인구 절반이라는 게 어린이도 있고 아녀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있지만 젊은 군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이러면 이 군대 유지가 안 돼요. 제일 큰 게 군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행정, 사회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고요. 농업과 상업이 마비가 됐고 세금 징수가 불가해졌다. 세금 징수할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국이 어려워졌던 또 하나 이유, 바로 이 동방에 있었던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치열한 대결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로마 제국하고 비벼볼 만한 강력한 상대가 이 페르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로마 제국은 페르시아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있었던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또는 이집트를 두고 치열하게 쟁투를 이제 벌였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사적, 경제적 소모가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가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고요. 또 북방족들이 여전히 침입합니다. 북방에서 아바르족, 슬라브족들이 발칸반도에서 준동을 했는데 이들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침입을 했었던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투입해야만 했었던 이런 일들로서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부적 요인인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지나치게 제국을 키웠어요. 제국 영토를 키우다 보니까 그거를 다스릴 만한 군대와 관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료제가 비대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앞선 시간에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사령관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명령만 내리고 실제로 전쟁은 장수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황제를 무시하는 현상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들이 권력 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궁정 내 권력 다툼도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왕조라는 걸 보면 어떤 가문이 계속 권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왕조란 한 가문이 계속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 뭐 명나라, 뭐 한나라 이렇게 칭하는데 로마 제국은 여러 가문들이 뭉쳐서 만든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가문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아요. 이 동로마 제국으로 오면 그런 현상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조차도 평범한 시골 출신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촌이 황제가 되는 바람에 도시로 와가지고 황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황제를 업신여기게 하는, 높이 보지 않는 이런 귀족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 유지가 쉽지가 않은 게 이 동로마 제국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궁정 내 권력 다툼도 많이 심화됐고 유스니아누스가 죽으니까 유스니아누스 왕조가 또 이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알력 다툼 이런 게 많아졌다. 그리고 제국의 관료 제도가 비대해졌다.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이 관료가 많아지고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또 군대 충성도는 점차 낮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적, 외부적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있던 그런 시절, 그때가 마우리키우스 황제 시절인데 영토는 넓고 관리될 땅은 넓은데 재정은 빈약하고 하니까
긴축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군대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긴축 정책을 하니까 군인들한테 가는 보급품들이 빈약해지고 또 시민들한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야지 시민들이 거기에 황제한테 충성을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점차 군인과 시민의 인기도가 하락하게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발칸반도에 있었던 군대에서 백부장으로 일하던 포카스라는 자가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로 공격을 합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막 불만이 막 있으니까 그 불만의 수장격의 포카스라는 자가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와가지고 수도를 점령을 하고 나서 황제의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포카스 비록 백부장 출신이지만 어쨌든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충성을 바치는 군인들을 뒷배경으로 삼아서 이제 황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뭘부터 해야 되죠? 당연히 자기를 업신여기는 이 귀족들을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계속 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귀족들을 많이 죽이고 나서 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국가에 돈은 없고 귀족들한테도 이 신임을 잃게 되고 또 군인들한테 잘해주지 못하니까 군인들한테도 미움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사스르 페르시아는 여전히 공격하고 있고 발칸반도에는 여전히 아바르족, 슬라브족들이 공격하는 상황. 물론 자신도 그 아바르족을 막아 싸우던 군인 출신이지만 잘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국은 동방과 서방 지역 양쪽에서 위기 상황에 빠진 상황. 포카스가 8년을 재위했는데 그 재위 내내 이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카스가 황제에 있던 시절에 국가 운영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귀족들과 군인들이 등을 돌리고 외부적으로는 계속 국경 지역에서 적들이 침입해 오고 포카스가 군인 출신이니까 군대라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국가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포카스가 한 거 중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일들을 벌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은 교회가 어떻게 돼 있죠? 황제 교황주의잖아요. 황제가 제일 높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죠. 그리고 서방 지역에는 로마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주교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 포카스가 로마 주교한테 당신이 제국 내 최고의 위치다라고 추켜 세워줍니다. 최고 위치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총대주교보다 더 높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기둥을 이렇게 세웠어요. 당신이 서로마 지역의 최고의 주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로부터 이제 로마 주교는 서로마 지역의 가장 세력이 큰 주교로서 이름이 날리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교황이 되게 된 거죠. 포카스가 이렇게 로마 주교를 지켜 세워준 거로부터 사실상 로마 교황이 탄생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포카스가 왜 로마 주교를 이렇게 추켜 세웠냐? 당시에 로마는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거든요. 아무리 로마 주교를 추켜 세워도 자기 밑에잖아요. 황제가 최고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쳐. 로마 교황이 세계 최고의 종교 지도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카스는 황제로서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로마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포카스가 로마 주교를 추켜 세움으로써 소로마 지역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때부터 되게 된 겁니다. 여기 사진은 로마에 가면 포로 로마노가 있잖아요. 그 포로 로마노에 꽤 온전하게 서 있는 기둥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세베루스 개선문이 있거든요. 요 뒤에가 카피톨리노 언덕이고 그 언덕에 올라가는 곳에 기둥이 서 있는데 이게 바로 포로 로마노의 마지막으로 세워진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세워진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포카스가 권력을 쥐고 있던 그때 이 동방에서는 사선조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시리아,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집트까지 잃게 됩니다. 시리아는 지금 수도에 가까운 지역이고 특히 이집트를 잃었다는 건 제국의 어마어마한 치명타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곡물이 수도로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빵 공장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여기를 잃는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에 치명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풍전등화에 있는 제국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를 떨쳐 일어났던 또 한 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헤라클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수도에 포카스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돼서 제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국은 그 8년 동안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내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외적 계속 침범을 하고, 특히 사산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동방 지역을 꽤 많이 잃었는데 이거를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헤라클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헤라클리우스는 여기 카르타고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카르타고 이 지역의 총독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리스 또는 이라클리우스라고 불러요. 원래 이 그리스어에서는 H가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라클리우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함대를 이끌고 수도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수도로 가가지고 포카스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카스를 사로잡은 헤라클리우스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헤라클리우스가 포카스를 잡아가지고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대가 제국을 이 꼴로 만든 자인가 했더니 헤라클리우스가 이렇게 묻자 포카스는 기세 좋게 대꾸합니다. 그대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나보다 더 낫겠는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헤라클리우스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경로해가지고 포카스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 뒤 사냥개들이 먹이를 던졌다. 포카스도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 원래 백부장 출신인데다가 제국이 뭔지, 제국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8년 동안 제위 있었지만 쉽지 않았던 거고, 이 헤라클리우스는 꽤 귀족 집안이에요. 대대로 장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배웠고 눈 좀 있는 사람이죠. 이 헤라클레우스는 어려워져 가던 제국을 일으킨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고 뛰어난 황제로서 무너져가는 비잔틴 제국을 다시 일으키 세운 그런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죠. 빵가 서커스의 공식 소멸입니다. 앞선 시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니케아 반란 이후에 빵가 서커스를 안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니케아 반란에서 시민들이 이 황제를 몰아내려고 하는 획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시민들한테 빵가 서커스를 제공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 시민들이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용병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점차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헤라클리오스 시절에 오면 시민한테 뭘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민들한테 빵을 제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곡물이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빵을 제공할 텐데 줄 수가 없으니까 아예 공식 배급을 종료하게 되고,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에게는 성벽 밖으로 나가라. 어차피 빵 배급을 못하니 알아서 살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던 전차 경주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열리게 되고, 그 전까지는 황제가 제공하는 대중의 오락이었다가 아주 중요한 때만 하는 국가의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빵과 서커스라는 게 로마 제국의 상징과 같은 거거든요.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지도자는 시민들한테 잘 보임으로써 그 시민들이 또 전지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한테 지지를 얻으려면 황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로마 제국의 빵과 서커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틴 제국으로 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에서는 시민이 사라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동방식 전제 왕정이 완벽하게 이제 세워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들이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게 있어요. 과거의 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 이렇게 구분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헤라클리우스가 포카스를 몰아내고 황제를 앉았잖아요. 그러면 황제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적을 막아내든지 몰아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주적이었던 사산조 페르시아와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수도 가까이
침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이 라인을 보면 이렇게 해서 사실 페르시아가 니코메디아까지 수도 근처까지 왔던 적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가지고 시리아 팔레스티나를 안 가고, 여기도 물론 지금 잃었죠. 상당히 영향이 크지만 사선주 페르시아의 수도를 쳐들어가서 혼쭐을 내줍니다. 헤라클리우스는 이 군대 전술 같은 걸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조 페르시아를 강력하게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시리아와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꼭 해야 될 것. 비잔틴 제국은 신에게 봉헌된 국가란 말이죠. 아무리 시민들이 권력이 약했어도 어쨌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지지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예요. 거기를 탈환한 다음에 뭘 했냐면 4세기 성 헬레나, 콘스탄티누스 어머니죠. 헬레나가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합니다. 뭐라냐면 성전산 산에 가가지고 주변을 수색을 해서 십자가를 확보하는 거죠. 성 헬레나의 참 십자가를 이렇게 해수를 하게 되죠. 물론 이미 옛날에 성 헬레나가 십자가를 해수해 갔는데 십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십자가 비슷한 게 있겠죠. 또 여러 번의 또 십자가 사용됐을 테니까 어찌됐든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회수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로마에 순교했다더라, 바울이 순교했다더라, 그리고 여러 성인들, 성녀들, 이런 순교한 얘기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황금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14세기 집필된 건데 온갖 전설들을 모아놓은 게 황금전설이에요. 그 황금전설에 의하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시대 에티오피아 여왕이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만들어진 나무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만들 나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가 예루살렘에 심어져 가지고 지금 시바 여왕이 참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참배한 게 솔로몬 시대니까 기원전 8세기경에 시바 여왕이 참배를 했다. 기원전 8세기에 했던 그 나무를 가지고 서기 1세기에 십자가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십자가 나무예요. 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지금 헤라클리우스가 또 해수를 한 겁니다. 성 헬레나도 4세기 해수를 했었고 헤라클리우스도 여기서 해수를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가져오죠. 여기 지금 함이 이렇게 있는데요. 에나멜을 씌운 성십자가 은장 유물하며 십자가 나무들을 이렇게 넣은 유물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여러 십자가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퍼집니다. 그 유럽으로 퍼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던 그 사건이죠. 그때 그곳에 있던 많은 유물들이 서유럽으로 퍼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 참 십자가였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의 언덕에 자라고 있던 그 시바 여왕이 참배했던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도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 니에바나 산토 트레비오에 있는 성 십자가의 조각. 여기 십자가 조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스트리아의 빈 왕실 보물관에 있는 성 십자가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도 산타크로체 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 산타크로체 성당은 크로체,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뜻으로 그런 교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유럽 전역에 참 십자가 나무로 만든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왔냐? 바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해수한 건 성 헬레나고, 그 다음에 헤라클리우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헤라클리우스는 사선주 페르시아를 이제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선식을 합니다. 나라를 구한 그 옆쪽으로 오랜만에 수도에서 개선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전통이죠. 어떤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거기에 전리품이나 뭐 포로 이런 걸 잡아가지고 마차를 타고 개선식 하는 거, 이게 전통인데 이제 개선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업적을 한 거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폭군, 포카스를 내쫓았고 멸망 직전에 나라를 구원했어요. 거의 수도 근처까지 왔던 페르시아를 몰아냈고 또 페르시아 수도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제국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이기지 못한 적 페르시아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냈어요. 거의 수도까지 쳐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최고 성유물 성 십자가를 되찾아왔고 제국의 공식 언어를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바꿨다. 그 내후 외환을 다 정비를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최고의 황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거, 이것 때문에 대제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헤라클리우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초반전에는 아주 큰 업적을 세웠고 나라를 잘 정비를 잘했고 외적을 몰아냈고 이랬는데 말년에 가가지고는 엄청나게 강력한 적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랍에서 탄생한 이슬람 제국, 그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아랍 칼리페이트 등장하는 바람에 이 아랍이 지중해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헤라클리우스 말년에 상당히 어려워져가는 나라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비잔틴 제국한테도 큰 시련을 닥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랍 이슬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